예, 대한민국 유일의 지상파 뉴스 채널 YTN 라디오가 보내드리고 있는 뉴스 정면 승부. 저는 진행을 맡고 있는 명지대학교 정치외교학과 신유리고요. 자, 이제 3부 시작해 봅니다. 3부는 이번 주 승부인데요. 진짜 승부가 되실지. 그리고 지금 저희 방송을 퇴근길에 듣고 계신 분들도 많으실 텐데 지금 차가 엄청 밀리는 모양입니다. 이 밀리는 차가 밀리는 상황을 뚫고 오늘도 두 분 나와 계십니다. 먼저 인사이트 K의 배종찬 연구소장 나와 계십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배종찬입니다. 예. 그리고 휴먼앤데이터의 이은영 소장이십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이은영입니다. 예, 저는 오늘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두 분이 늦으시면 저 혼자 무슨 얘기를 해가지고 오실 때까지 기다리나. 와, 여러 가지 고민을 했는데 다행히 두 분이 와주셨어요. 교수님은 혼자서도 가능하신 그 유일한 방송인이시죠. 왜 그러십니까? 네. 자, 이번 주 승자부터 꼽아볼까요? 먼저 배종찬 소장님. 네, 오늘 조금 사설을 하고 들어가야 될 것 같습니다. 이제 승자는 한동훈 장관으로 꼽았는데 예. 사실 제가 이걸 승자로 꼽았었어야 되는 거 아니었느냐. 이 현대자동차 이 생산직 채용, 예. 이른바 킹산직, 예. 킹산직이라고 불리는데 알고 계십니까? 킹산직. 예. 연봉이 1억이 넘고 예. 휴일수당까지 포함. 네네. 현대 예. 아니 그러니까 지금 뭐 취준생은 물론이거니와 심지어는 공무원들까지도 현대차 지원해야 되겠다. 경쟁률이 엄청 높더라고요. 아니 예. 홈페이지 자체가 마비됐어요? 마비됐어요. 네. 그 잘하시는 거 보니까 혹시 거기 어플라이 하신 거 아니에요? 너무 크게 웃으시는데 깜짝 놀랐어요. 네, 놀랐어요. 이게 왜 그러냐면 네. 찔렸다 이런 표현이 드신 거죠. 예. 아니 근데 강조드리고 싶은 말씀은 뭐냐면 이 현대자동차 생산직입니다. 예. 상당히 고될 수도 있고 뭐 사교대가 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고 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높은 임금 그다음에 정년이 61세인가 62세까지인가 보장이 60세까지 되는군요. 보장이 되거든요. 게다가 현대차는 또 노조가 막강하기 때문에 퇴직을 한 이후에도 여러 가지 또 혜택들이 있고요. 네. 그러다 보니까 현대차 생산직으로 가겠다. 예. 이런 노량진에서의 바람이 불 정도로. 예. 그러다 보니까 진짜 이거야말로 승자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진짜 그러네요. 네네. 예. 다 같이 지원할까요? 교수님도. 저도 근데 저는 나이가 걸려가지고 이게 참 그게 안타까워요. 예. 예. 본론으로 돌아가겠습니다. 예. 이번 주 승자를 한동훈 장관으로 꼽았습니다. 워낙 체포동의안 이슈가 컸었고 네. 그리고 지금 결국 부결은 됐습니다만 그래도 정치적으로 한동훈 장관의 이 15분 체포 동의안에 대한 설명이 상당히 또 조명을 받고 있거든요. 네. 물론 이제 정치 성향에 따라서 다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보수 지지층 또 보수 성향의 유권자층에서는 한동훈 장관의 이 체포 동의안 설명이 명문이었다. 또 이 설명으로 인해서 또 더불어민주당 의원들 중에서 찬성표나 무효표가 더 나왔던 거 아니냐 이런 이야기가 나올 정도로 일약 또 대선 후보로서 더 부각되는 그런 모습. 총선은 당연히 나가야 된다. 네. 이런 이야기가 나올 정도로 동의안은 부결됐지만 예. 한동훈 장관의 정치적인 앞으로의 이 가능성이라고 하는 문은 활짝 열렸다, 가결됐다. 아하. 이런 평가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예. 갤럽에서 이은영 조사한 소장. 거에 보니까 차기 지도자로 한동훈 장관이 꾸준히 2위를 지금 유지를 하고 있어요. 네. 예, 이번 지금 28일에서 2일까지 한 그 갤럽 조사를 보면은 그 갤럽 조사의 자세한 사항은 제가 앞서 2부에서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네네. 1부에서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추가하지 않았더니. 예. 추가하지 않으세요. 추가하지 않으셨어요. 예. 그래서 어쨌든 이 한동훈 장관이 계속적으로 이제 인지도를 높이고 있고 또 이분이 뭐 하고 나오면 무조건 완판이에요. 이번에도 뭐 머플러가 완판이 됐다는 기사가 나왔는데 어쨌든 그 이재명 대표 그 구속과 관련한 체포영장 전에 이제 법무부 장관이 그 뭐 영장 사유에 대한 걸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라는 것 자체가 굉장히 좀 특이할 만한 일이고 그리고 이분이 지금 이야기할 때 100만 원짜리 휴대폰을 주인 몰래 10만 원짜리 시로 판 것이다. 그래서 이게 지역 토착 비리다. 이렇게 규정을 했거든요. 근데 사실 이게 100만 원짜리를 10만 원짜리를 팔면 주인이 가만히 안 놔두겠죠. 멱살 잡고 난리 나겠죠. 근데 이런 좀 적절하지 않은 비유를 해서 어쨌든 저는 이런 게 잘 비유가 돼서 설명이 잘 됐다면 오히려 가결이 됐었을 텐데 그러지는 못했다. 그래서 왜 승자로 꼽으셨을까 그 생각을 좀 했어요. 그러니까 이은영 선생님께서 잘 이야기를 해주신 거예요. 제가 분명히 말씀드렸죠.
정치 성향에 따라 평가는 다를 것이다. 그런데 이 보수 성향의 유권자층, 국민의힘 지지층에는 상당히 정치적으로 더 주목받는 기회가 됐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거죠. 뭐 제가 두 분 전문가 앞에서 이런 얘기를 하는 게 좀 그래요. 근데 네. 왜냐하면 이 소장님이 그 말씀하셨잖아요. 네. 그 차기 뭐 대통령 네네 차기 정치자, 정치 지도자. 지도자. 예. 근데 사실은 제가 생각할 때에는 네. 지금 거기에 뭐 커다란 의미를 부여하기는 좀 힘들지 그렇죠. 않나라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럼요. 네. 아까 이제 인지도라고 인지도 얘기하셨죠. 예. 네. 그 이거 차 속에서 네, 들으신 거예요. 들었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기억이 나는 사람 일단 얘기하는 거거든요. 네,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좀 그런 것 같은데. 근데 그 말씀을 드려야 될 필요가 있는 것이 우리 신유 교수님도 상당히 정치 관련된 분석을 또 예리하게 또 해오셨지만은 사회생활 참 잘하세요. 데이터를 보니까. 예. 그 자꾸 칭찬을 하시네요. 그런데 데이터를 보면은 결국 인지도 다음으로 가는 것이 이 호감도고 예. 호감도 다음에 결국 투표까지 하게 만드는 게 충성도거든요. 근데 예. 여하튼 인지도가 중요하더라고요. 인지도가 없으면 예. 그러니까 이따가 또 말씀드리겠습니다만 국민의힘 전당대회에서 이제는 조금 어느 정도 그 한계가 이제 해소되긴 했는데 김기현 후보가 초반에 지지율이 안 나왔던 것도 김기현 후보가요. 인지도가 인지도 문제죠. 여전히 문제였죠. 정치권에서는 뭐 김기현 후보를 알겠지만 예. 대중 인지도가 높지 않았던 점이었는데 그런 점에서는 인지도가 또 상당히 중요한 거죠. 예. 그렇죠. 근데 사실 김기현 후보 입장에서 볼 때 그게 좀 억울할 거예요. 왜냐하면 네. 이분이 저 대선구 무렵에 원내 대표까지 했었거든요. 그렇죠. 그렇죠. 근데 인지도가 낮다 주변에서 막 그러니까 본인의 입장에서 볼 때 아니 왜 내가 인지도가 낮지 이렇게 생각을 하셨을 법도 해요. 맞습니다. 안 충분히 그러실 그렇습니까? 수 있어요. 그죠? 네, 네. 맞아요. 근데 수도권에서는 확실히 인지도가 좀 떨어지시는 것 같아요. 예. 그러니까 좀 임팩트가 있어야 되는데 그게 없었고 어허. 어쨌든 이 한동훈 장관에 대해서 이제 다시 설명을 해보면 한동훈 장관이 인지도는 지금 계속 높아져가고 있어요. 그런데 이제 아까 말씀하신 그 호감도 부분에서 제가 볼 때는 지금 이 검사 출신 이제 정부 요직에 들어가신 분들이 뭐 이복현 금감위원장이라든지 이런 분들과 이제 이분이 비교가 되는 거예요. 태도면이. 그래서 이번에 이제 그 국회에서 설명을 하셨지만 그 한동훈 장관이 좀 품격은 점점 없어져가고 있다. 이렇게 좀 보시는 분들도 늘어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이혜정 선생님하고 저하고의 이 분석에서 가장 큰 차이는 예. 정치적 성향에 따라서 다를 수밖에 없다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더불어민주당 지지층에서는 한동훈 장관이 뭐 꼴도 보기 싫겠죠. 말하자면 여러 가지 현안에서 부딪히고 더군다나 이제 이재명 대표의 수사의 전면에 서 있는 예. 한동훈 장관을 뭐 좋아할 리가 만무하겠죠. 그런데 반대로 국민의힘 지지층에서 보면은 총선에 나갈 가능성이 높은 한동훈 장관의 경우에는 이재명 대표와 이렇게 대결 구도가 만들어지는 것이 오히려 정치적인 무게감은 더 키울 수가 있는 것이거든요. 예. 뭐 교수님 말씀하셨던 대로 지금 당장은 인지도겠지만 자기 자신의 정치적 중량감을 키우는 데는 이번 체포동의안 설명이 15분이 기회가 됐을 수가 있는 거죠. 네. 근데 이번에 그 체포동의안 설명할 때 이제 주요한 그 프레임이 이제 지방 토착 비리가 중요한 프레임이었는데 예. 뭐몇 가지 얘기를 했지만 네. 핵심은 그거였는데 사실 이제 그런 프레임이 지금 받아들여지긴 정치권에서 받아들여지기에는 앞으로 이제 지방자치단체장을 했던 사람들에 대한 수사가 들어갈 것이다. 전혀 엉뚱한 방향으로 지금 튀어가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어쨌든 이 한 장관의 아까도 제가 태도를 말씀드렸는데 그 저와의 분석의 차이는 이제 여성의 시각으로 좀 남들이 안 보는 부분을 제가 본다는 부분을 좀 지적하고 싶은데 이 태도 부분이 이제 다른 검사 출신의 정부 요직에 들어가신 분들하고 자꾸 이제 비교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한동훈 장관에 대한 아주 나쁜 별명이 중위 장관이라는 얘기가 있어요. 뭐예요? 중학교 2학년처럼 따박따박 말대꾸하고 대든다. 그런 아주 안 좋은 그런 별명도 지금 같이 갖고 있기 때문에 이 호감도 부분 그리고 좀 원래 예전에 법무부 장관들이 좀 약간 품격이 있었잖아요. 그 부분을 좀 빨리 이렇게 좀 채워나갈 필요가 있다. 저는 그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잠깐만요. 저기 두 가지 정도만 말씀을 드리면 이전에 법무부 장관이 품격이 있다는 것은 누구를 두고 하시는 말씀인지 황교안 지금 이해하기 힘들 것 같고 황교안 지금 후보님도 그러니까 상당히 품격이 이전에 있죠. 법무부 장관이 품격이 있었던 사람도 있었고 품격이 없었던 사람도 있는 것이고요. 그러니까 이제 정치적으로 해석하기 나름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거듭 말씀드리지만 모든 사람들이 한동훈 장관을 좋아할 것이다. 저는 이런 평가는 해서는 안 되고 할 수도 없는 일이고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지지층 내에서 중량감을 키웠다는 말씀을 계속 드리고 있거든요. 예. 그런 점에서 이제 승자로 꼽은 거죠. 예. 저와 의견을 달리하는 사람도 당연히 있겠죠. 그런데 이제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여성들도 20대 30대 여성들에게는 한동훈
장관의 태도가 껄끄러울 수는 있겠습니다만 또 50대 60대 이상 어머니들 사이에서 중년 여성들 사이에서는 엄청난 이미지가 있거든요. 그러면 그 이미지는 또 호감으로 올 수도 있는 것이고 그러니까 그렇죠. 비호감인 경우도 있고 호감인 경우도 있는데 제가 오늘 성자로 콕 집은 이 가장 중요한 기준은 정치적으로 지지층 내에서 보수층 내에서 중량감을 키웠다는 점을 강조드리는 거죠. 근데 이 코너는요 참 이 진행하기가 편해요. 네. 두 분이 알아서 딱 주고받고 막 이래가지고 그러니까요. 되게 편한데 아니 근데 이게 주고받는 것도 좀 종류가 있어요. 두 분이서 막 싸우려고 막 달려들면 네네. 그러면은 이제 막 등에 솔직히 땀도 나고 야 이게 정신 바짝 세워가지고 이거 어떻게 말리나 이런 생각하는데 두 분은 어떤 코너인지 알고 있어요. 네. 적절한 수위에서 그냥 이렇게 말씀을 하시니까 제가 굉장히 마음이 뿌듯해집니다. 근데 한 가지 더. 이 정순신 변호사 아들 학폭 논란 두고서 인사검증 부실 그렇습니다. 이런 얘기가 나와서 예. 그런 거는 좀 한동훈 장관이 아마 정치적 책임을 약간의 사과는 지금 예, 사과 비슷한 발언을 했어요. 그렇게 얘기를 한 것 같은데. 예, 왜냐하면 이제 민정수석실의 인사 검증 기능을 이쪽에 가져갔는데 이 정순신 그 국수본부장은 이미 공중파에서 보도가 이제 됐었거든요. 그만뒀으니까 국수본부장은 아니죠. 그렇죠. 예. 전이라고 하기도 그런데 전혀 아니죠. 임명도 안 됐으니까. 임명도 안 됐죠. 되거든요. 지명자라고 해야 되는 그것도 이상한데. 뭐 국수본부장 낙마 낙마자. 뭐 이렇게 낙마자라고 표현을 해야 네. 되겠네요. 예. 예. 이분이 지금 KBS에 이미 5년 전에 보도가 됐었기 때문에 약간의 서치만 했으면 이거는 아마 낙마자 전에 아마 이게 거론이 안 됐었을 거예요. 리스트에 안 올라갔을 건데. 예. 근데 이분이 지금 한동훈 법무부 장관 뭐 사시 동기라는 얘기가 있어서 그래서 그냥 이미 오래전에 12월부터 이분이 내정이 됐었다라는 얘기도 정치권 주변에서는 있거든요. 그건 설이니까. 설이 있어서 그래서 이 부분에 있어서 어쨌든 좀 책임은 져야 될 것이다. 예. 예. 어쨌거나 저도 한동훈 장관이 책임으로부터는 자유롭지 않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예. 그 책임을 어느 정도 지느냐, 뭐 도의적인 책임 정도냐, 사과 정도냐, 아니면은 뭔가 좀 다른 책임 있는 태도를 또 더 추가적으로 하느냐의 차이는 있겠지만 여하튼 구멍이 생긴 것만은 분명 아니겠습니까? 더 중요한 것은 그런 사과도 필요하겠지만 이런 구멍이 재발되지 않도록 보완이 돼야 되겠죠. 당연하죠. 이게 뭐 인사 논란이라는 게 매 정권마다 계속 반복되는 거니까요. 그렇죠. 사실은. 네. 예. 자, 이은영 소장님이 꼽은 그 승자는 뭡니까? 저는 어쨌든 그 체포 동의안 부결 자체를 승자로 꼽았는데요. 지금 이 이제 부결이 된 직후에는 상당히 당내에서 뭐 수박을 찾아내자 막 이렇게 격앙되는 분위기들이 막 있었어요. 지금도 있는 거 아니에요? 지금도 있는데 조금 이제 이재명 대표와 그다음에 그 친명계 의원들 뿐만 아니라 이제 지도부에서 이거 좀 자제를 하자. 우리가 지금 단결해야 된다. 이렇게 지금 이야기를 하고 좀 자제를 시키는데 오늘 그 분위기들을 보니까 갑자기 당원 가입이 그렇게 증가를 했대요. 그래서 이게 지금 전화위복이 되는 그런 형국으로 지금 분위기가 바뀌고 있다. 그래서 어쨌든 이 부결안에 대한 부분을 저는 승자로 꼽았습니다. 예. 저는 뭐 배종찬 소장. 동의하기 어려울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재명 대표도 자신했을 테고 그리고 이재명 대표 주변에 친명계 의원들도 170표 이상의 압도적인 부결을 자신했었잖아요. 그런데 찬성 반대만 놓고 보면 찬성 가결표가 더 많아요. 그렇죠. 네. 이건 정치적인 패배였고 또 왜 이런 지경이 됐는지에 대해서 저는 돌아보는 것이 중요할 것 같아요. 왜 민심이 이 지경이 돼서 그래서 의원들도 영향을 받았을 수 있을까? 민심하고는 왜 약간 상관이 없는. 이탈이 있을? 아니 그러니까 네. 저는 자꾸만 이은영 소장님께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네. 저도 일방적인 주장을 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민주당 지지율이 낮아졌다라는 것은 객관적인 사실 아닙니까? 예. 그 점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저는. 그러니까 정치적 주장은 정치적 주장인 것이고 그래서 저는 그런 점들이 뭐 검찰의 수사가 누적된 이유에 있던 간에 여하튼 부결이 상처뿐인 부결이라고 하는 평가가 많거든요. 저는 그 부분에 대해서 되돌아보는 기회가 돼야죠. 근데 이게 뭐 민심이다 아니다. 요 여론조사 한 가지 제가 말씀드릴게요. 네. MBN과 매일경제신문이 여론조사 업체 넥스트 리서치에 의뢰해서 지난 24일부터 이틀간 여론조사를 진행한 거를 보면 체포동의안이 통과시켜야 되가 47.9% 네. 부결시켜야 한다라는 것이 39.4%였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측면은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볼 필요는 있을 것 같아요. 그렇죠. 이제 그런 부분을 아프게는 받아들여야 되는데 이게 전제가 지금 야당에 대한 수사가 야당 대표에 대한 수사가 지금 1년째 지금
1년 이상 지속되고 있다는 예. 점을 꼽지 않을 수가 없고요. 지금 야당과 대화를 안 하고 있는 이 상황에서 이 정도 숫자는 이제 이것과 함께 이제 민주당 지지층은 또 이걸 어떻게 바라보느냐가 항상 우리가 이제 두 가지 구분해서 같이 보고 있거든요. 예. 오늘 그 갤럽 자료를 보더라도 이 민주당의 경우 최근에 나온 민주당 지지층의 어떤 결집도는 80% 이상 모든 부분에 있어서 이재명 대표와 이재명 대표를 지켜야 된다라는 그런 흐름이 또 보이고 있어요. 그래서 이번 이제 부결 사태 이후에 사실은 이게 이제 부결될 거라고 이제 압도적으로 크게 180석 이상으로 부결될 거다라는 예측은 했지만 그 원내대표단 쪽에서 이제 약간의 그 좀 숫자를 잘못 센 그런 부분도 있어요. 그런데 어쨌든 이 김민석 의원이 이 사안에 대해서 앞으로 향후에 이제 이 부분을 어떻게 대처할 것인가라는 이제 방향 제시를 했거든요. 이제 그 부분을 보면은 보이콧 방식 일단은 국회에 이제 아예 들어가지 않고 표결을 하지 않는 방식도 지금 얘기를 하고 있어서 앞으로 이제 이거 어떻게 될 것인지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지지율과 관련해서 저도 일련의 민심의 흐름을 보면은 이재명 대표 그리고 더불어민주당을 둘러싼 여론이 지지층 내에서는 결집을 하죠. 왜냐하면 절체절명의 그렇죠. 위기로 인식을 외부의 하겠죠. 근데 위기가 들어오고. 중요한 것은 우리가 결과적으로 얼마만큼이나 정당의 이 지지율이 경쟁력이 확장성이 있느냐. 결국 중도 아니겠습니까? 중간지대에 있는 MZ 세대들이 어떻게 평가하느냐, 무당성이 평가하는가. 그러니까 더불어민주당 지지층의 결집은 당연한 결과겠죠. 근데 이제 민결 중탈이거든요. 민주당은 결집을 하는데 중도층은 이탈한다. 민결 중탈. 그러니까 야, 여기에 그런 대한 단어도 있구나. 여기에 대한 예. 대비는 있어야 된다라는 거죠. 그런데 이제 최근에 나오고 있는 이 더불어민주당의 여론이 물론 이제 우리가 주목하게 되는 건 호남도 있고 또 수도권인 서울도 있고 예. 중도층도 있겠지만 지금 부산도 지역구를 가지고 있는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예. 지난 2020년이나 2022년과 비교하더라도 부산 지지율이 정말 바닥으로 떨어진 상태예요. 그러면 문재인 전 대통령의 정치적 기반이었고 노무현 전 대통령의 정치적 기반이었던 부산 여론은 신경 예. 안 씁니까? 그러니까 그런 걸 본다면은 어떤 식으로든 지금 발생하고 있는 문제에 대한 해결을 할 수 있는 대안이 있어야 되겠죠. 알겠습니다. 자, 이 소장님 여기 하실 말씀이 있을 텐데 다음 4부에서 하세요. 네네, 알겠습니다. 네. 제가 아까 말씀드린 여론조사 한 가지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MBN 넥스트 리서치 여론조사 매일경제신문도 마찬가지죠. 전국 만 18세 이상 1,007명을 대상으로 한 조사였다는 점을 말씀을 드립니다. 자, 그러면 뉴스 정면 승부 3부 순서는 여기서 줄이고요. 잠시 뒤 4부에서 뵙겠습니다. YTN 라디오가 보내드리는 뉴스 정면 승부 지금 진행에는 신율이고요. 자, 4부 시작합니다. 3부에 이어서 계속 얘기 나눠보죠. 지금 이 자리에는 이은영 휴먼 앤 데이터 소장 그리고 배종찬 인사이트 K 연구소장 두 분 나와 계신데요. 이게 나이가 먹으면 자꾸 잊어먹어요. 아까 네네. 무슨 얘기를 하다가 넘어갔나. 이제 아까 뭐 사자 뭐라 그러셨죠? 민심과 달라. 민결 중탈. 민결 중탈. 네네. 그 얘기 하셨죠. 그러니까 민주당의 지지층은 결집을 하는데 그렇죠. 중도층은 나간다. 네네. 이게 이제 문제다 이런 말씀하셨는데 자, 그렇습니다. 이은영 소장님. 아니 근데 그게 중도가 지금 이탈하지 않고 들어오고 있다라는 얘기가 있어요. 근데 그게 왜 그러냐면 이게 포인트가 그러니까 가결 같은 부결이 됐다라는 부분에서 이 지지층이 화가 난 부분이 아니고 민주당의 이제 의원들이 자기는 부결시키겠다고 다 얘기를 했는데 이탈표가 지금 나온 거거든요. 그러니까 겉다르고 속달랐다. 그렇죠. 그래서 그러니까는 화가 난다. 예, 그러니까 그 부분이 정치인이라면은 자기의 의사나 주관적인 생각을 명확하게 밝혀야 되는데 그거를 속였다라는 부분에서 그 화난 포인트가 있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중도층이 이거는 좀 너무 심하다. 왜냐하면 우리가 무슨 이렇게 안 좋은 사례긴 하지만 알카에다 같은 사람들도 내가 정치범이다라고 뭔가 잘못을 저질렀을 때 자기들이 주체였다라는 걸 밝히면서 정치적 입장을 얘기하잖아요. 이번이 그런 경우를 볼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지지자들이 아니 도대체 왜 얘기를 못하냐. 말할 자유, 대통령이 그렇게 원하는 자유를 이게 우리 다 누리고 있는데. 아니 저는 그래요? 왜냐하면 저는 막 지금- 문자 오고 막 어유. 아니 바로 그 부분이죠. 저는 이게 아전이 수식 해석인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런 부분을 보고 일반 국민인 유권자층이 움직일 일도 없는 거죠. 중도층이요. 그러니까 그거는 오히려 국회의원들은 한 명 한 명이 헌법기관인데 그들이 어떤 의사선택을 하든 그걸 그 사람이 책임을 지면 될 일이지. 그걸 이른바 이재명 대표의 극렬 지지층인
개딸 양아들이 색출을 해내고 그리고 무기명이기 때문에 누군지도 모르는데 38명 리스트, 44명 리스트가 돌아다니면서 이 사람들한테는 공천도 주지 말아야 된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이 과연 합리적일까요? 그러니까 그런 행태를 보면서 오히려 중도층들은 확간 달아올라서 오히려 더 이탈을 하겠죠. 그러니까 이제 제가 드리는 말씀은 뭐냐 이거예요. 그러니까 부결이라는 결과가 나왔으면 그 부결을 가지고 자꾸 해석을 하려고 하지 말고 왜 이런 결과가 나왔을까? 아 검찰이 계속해서 압박을 하기 때문에 그냥 제 순서로 넘어가야 되면 될 것 같아요. 제가 이제 패자를 이재명 이거 보세요. 제가 대표와 아까 그랬잖아요. 저 되게 편하다니까 이재명 지금. 대표와 예. 이재명 대표와 이 친명결을 했는데 이런 것이죠. 이제 검찰이 계속 압박을 해오고 또 왜 그러면은 뭐 김건희 여사나 다른 수사는 안 하면서 이재명 대표만 그렇게 압수수색도 주변 지인들을 많이 하고 했을까? 예. 그게 하여튼 현재 일어나고 있는 일이에요. 이제 그런 부분에 대해서 더불어민주당은 이제 반박하고 반발할 수 있겠죠.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현실적으로 벌어지고 있는 일만큼 그렇다고 해서 그러면 김건희 특검법을 안 한다고 해서 또 국민의힘 의원들에 대해서는 수사를 안 한다고 해서 또 이재명 대표와 관련된 사안이 해소되는 건 아니에요. 이건 이것대로 또 해명이 돼야 되고 법적으로 소명이 돼야 되는 부분이잖아요. 별개로 이제 서로 이 형평성을 유지하는 건 또 유지하는 문제인 예. 것이고 그렇다면 저는 사법적으로 정말 정교한 대응도 할 필요가 있고 이게 어려운 일이지만 또 하나는 자꾸만 이제 이 당 내에서 친명과 비명을 가릴 게 아니라 더 중도층들이 아 이건 정말 이재명 대표의 리더십을 빛을 발한다. 이거는 이길 수 있는 이 통합적인 당 운영을 할 때 더 중도층은 아 화답이 될 거예요. 그럼 세 번째는 뭐냐면 다양하고 손에 잡히는 민생 의제. 그러니까 어떤 장소에 가서 이게 민생입니다가 아니라 누가 보더라도 우리가 예를 들자면은 우리 청취자분들 모를 수가 있는데 이탈리아의 이 눈에 번쩍 귀에 번쩍하는 정책을 내걸었던 정당이 오성운동 정당이거든요. 통신비 무료, 수질 개선 이런 것처럼 획기적으로 이념에 의한 것이 아니라 이건 누가 듣더라도 보더라도 다 반할 수밖에 없는 그런 혁명적인 정책을 예. 들고 나오면 민생 의제를 들고 나오면 예. 이건 좀 다르다. 더불어민주당이 180명, 169명의 의원들이 작동하니까 다수당이 다르네. 저는 그것을 더 적극적으로 국민들에게 보일 필요가 있다라는 걸 강조드립니다. 아니 여지껏 예. 계속 지금 그 30조 뭐 민생 예산 편성화제 이런 거 다 민주당에서 나왔던 거고요. 그 정부 여당이 이걸 지금 받아들이지 않고 있는 문제가 있고 지금 이 근데 문제 30조 너무 많아서 그런가요? 그건 이제 정부에서 편성을 어떻게 할 것인지 답을 줘야죠. 이건 야당이기 때문에 할 수 있는 얘기인 거고. 그리고 지금 이 민결중탈 얘기를 하셨지만 지금 중도층이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이 국회의원들이 자신들의 민의를 수렴하지 않고 자기들 멋대로 지금 이 표결을 한 부분에 대해서 당연히 유권자나 당원들은 물어볼 수가 있다라는 거죠. 연용 소장님의 굉장히 주관적인 해석이고요. 그 네. 민의라고 얘기를 하면 국민 대다수의 뜻에 반대했다 이렇게 반한다 이렇게 보시는 거예요 지금? 꼭 그런 건 아니고요. 예. 그리고 지금 이 이제 지지층이 이제 화가 많이 났다라고 한다면 이 지지층은 이 지금 현재 이재명 대표에 대한 체포동의안을 당에 대한 어떤 굉장히 정치적인 탄압으로 이해를 하고 있는데 국회의원들은 지금 그렇지 않은 상황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 물어볼 수 있다는 거죠. 자기 지역 소속 의원에게 어떻게 처리를 한 거냐라고 물어볼 수 있다는 점에서 저는 뭐 충분히 지금 지지자들의 성난 마음은 이해가 된다. 그리고 지금 당 지지율이 좀 빠지긴 했지만 그래도 그 속에서 결집도가 생겼고 그리고 중도 표심도 일부는 들어오고 있대요. 지금 오늘 같은 경우도 수천 명이 당원 가입을 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2016년에 그 민주당에서 당원들이 가입한 걸 어떻게 중도층이 유입을 했다고 해석을 할 수가 있나요? 그거는 이제 어쨌든 그 들어오는 표를 그러니까는 당원 가입을 하는 사람들의 이야기가 당이 이렇게 가서는 안 된다. 의원들을 한번 다 근데 이제 교체하자. 그분들이 중도층이냐 이거를 배 소장님이 어떻게 중도층이지 않냐 이걸 여쭤보신 것 같아요. 저는 이제 그 부분도 그렇게 말하고 들어오시는 분들도 중도층의 일환이다라고 보고 있는 거죠. 예, 연령대라든지. 예, 저는 이제 개인적인 개인적으로. 생각인 거죠. 아니 근데 이런 얘기가 있더라고요. 민주당 의원들 중에서도 수도권 네. 뭐 이쪽의 지역을 갖고 있는 의원들 네. 그리고 사실 호남 의원들 부분적으로도 그렇고요.
지역에 내려가면 여러 가지 얘기들이 나오는데 그런 것들에 대한 그런 것들 때문에 고민을 많이 했다라는 얘기들이 언론에 보도가 많이 되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도 사실 이런 결과가 나오게 되는 역할을 한 것이 아닌가라는 분석도 있더라고요. 그렇죠. 그럴 수밖에 없는 것이 저도 계속해서 말씀드리는 건 뭐냐면 여론의 지표상의 데이터상에 나타나는 이제 현실적인 결과를 말씀드리는 거예요. 영장실질심사를 받아서 구속될지 여부를 이재명 대표가 그것도 알 수 없는 것이고 또 재판을 받아서 이재명 대표가 무죄일지 유죄일지도 알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제가 계속 강조드리는 건 뭐냐면 현실적으로 굉장히 더불어민주당이나 이재명 대표가 불리한 환경일 수가 있어요. 야당이고 또 대선에서 승리한 윤석열 대통령 또 윤석열 정부의 검찰이 수사를 주도하고 있고 하지만 그런 속에서 과연 중도층의 마음을 잡는 방법은 뭘까? 그렇다면 무조건하고 친명 위주의 또 이재명 대표 중심으로만 판단하는 것이 최선일 거냐? 아니면 좀 더 이 당의 이 스펙트럼과 이 폭을 넓혀서 좀 더 아우르는 것이 더 효과적일 것인가 이 말씀을 드리는 거죠. 네. 지금 말씀하시니까 갑자기 이 네. 소장님께 지금 뭐 이낙연 전 대표에 대한 그 영구제명. 제명인가요? 네. 그 왜 청원이 뭐 엄청나게 네, 늘어난다 네, 그렇죠.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집안에 어떤 사람, 그러니까 우리 아버지가 지금 잡혀갈 상황이 처해 있다. 그러면 가족들이 결사 그 아버지를 지키려고 할 거 아니에요. 당원들은 그런 심정인데 지금 국회의원들은 그런 마음이 없으니까 이 부분에 있어서 결사항전을 하는 것이고 그리고 그 속에서 바깥에서 보는 사람도 저 아버지까지 잡아갈 이유는 아닌데 그러니까 이 죄가 있는지 없는지 판단이 아직 결론도 안 났는데 왜 잡아가지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중도 표심으로 들어올 수도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일단은 지금 당원 가입이 늘어나고 있으니까 한번 지켜봐야 되는 거죠. 저는 이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기 아버지 지키십시오. 그러니까 자기 아버지를 지키고 있잖아요. 자기 지금. 아버지 정말 자기 아버지 지키십시오. 전화라도 한 번 더 드리고 갑자기 어머니께 그런 다시 프레임을 확 바꿔버리시네요. 어머니께 용돈이라도 드리고 저는 아버지께서 돌아가셔서 효도를 하고 싶어도 효도를 못해요. 제가 제가 이 말씀만 좀 추가적으로 드릴게요. 예. 이낙연 그러는데 저는 뭐 이낙연 편들 이유도 없고 뭐 NY계도 아니고 저는 아닌데 이낙연 전 대표가 이 비명계의 반란표를 주도했다는 근거가 있나요? 저는 그것도 이해가 안 되는 것이고 지금 빅데이터에 캐치 애니 이재명 대표의 이낙연 전 대표의 이 빅데이터 언급량을 보면은 영향력이 엄청나게 차이나. 그러니까 이낙연 전 대표를 굳이 이렇게까지 경계를 하는 이유가 알 수 없는 게 2월 25일부터 3월 3일까지 이 빅데이터 언급량을 보면은 이재명 2만 1천 거의 한 2만 2천 건이고 이낙연은 2,200건 정도 10분의 1이에요. 그러니까 정치적으로는 계속 언론에서 보도해서 이낙연 전 대표 이름이 나와서 그렇지 이낙연 전 대표는 요즘 그런 자잖아요. 나는 아무것도 모릅니다. 아니 근데 목소리 비슷하다. 진짜 비슷하네요. 내가 듣는 것은 우리 YTN의 뉴스밖에 없습니다. 아니 근데 이게 무슨 이렇게 제명까지 하고 아니 그 예. 이낙연 대표가 1년 이상 검찰로부터 수사를 받으면 민주당 지지자들이 지금과 똑같이 움직였을 거예요. 네. 자, 이 소장님 네. 넘어가죠. 패자 누구예요, 이 소장님? 저는 패자가 이 3.1 경축사 대통령님의 3.1 경축사인데요. 네. 이게 지금 너무 얘기가 말이 많아요. 대통령님의 역사관이 의심스럽다. 저는 거기까지는 가지 않겠습니다. 근데 대통령께서 하신 그 내용 중에서 우리가 이제 그 일제 침략 우리가 받은 것을 갖다가 우리의 탓으로 지금 우리가 좀 세계사의 변화에 둔감했고 그리고 그러다 보니까 국권 상실하는 고통을 당했다. 이런 표현이 이게 우리들의 국민 인식과 너무 좀 차이가 난다. 그리고 일각에서는 이것이 뉴라이트의 역사관 아니냐. 오히려 그보다 한 발 더 나간 것 같다. 그래서 이완용의 역사관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래서 저는 패자를 민주당에서 이제 그런 얘기를 했죠. 민주당 사람들이 그렇게 하는 게 아니고요. 예. 그냥 일반 사람들도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대통령이 일반 사람 누구예요? 아니 왜냐면 이게 우리는 이 3.1 운동을 독립운동으로 보는데 대통령은 이걸 만세운동이라고 표현을 하시고 그날 행사도 보니까 태극기를 들고 있다가 내려놓으시더라고. 의자에 그냥 행사가 다 안 끝났는데 그래서 여사님이 그 태극기를 다시 손에 쥐어줬거든요. 그러니까 대통령님이 이런 이 행사 자체를 대하는 이 태도나 마음가짐이 너무 좀 역대 대통령들하고는 다르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저도 뭐 이현영 선생님 말씀에 공감합니다. 공감하는데 우리가 어떤 표현을 하거나 비교를 할 때 뭐 저는 글쎄 그렇습니다. 적정한 수준이라는 게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말은 굉장히 자극적으로 이야기할 때 더 강하게 전달될 수는 있는데 그래도 윤석열 대통령을 이완용과 비교를 하기 시작하면은 뭐 이건 끝도 없는 이야기가 될 것이고 대통령이 좀 아쉽죠. 왜냐하면은 결국 대통령의 메시지라는 것은 구체성 또 균형성 또 공감성이 중요한데 공감성에서 국민 여론에 미치기는 좀 미흡한 그런 내용을 담고 있어요. 그래서 저는 그런 부분에 공감을 합니다. 그래서 아쉽고 적어도 대통령의 기념사라면 좀 더 손이 다듬어져서 그런 국민들의 이 정서적인 내용 부분을 좀 담아낼 수 있어야 되는데 한국갤럽이 우리가 이제 데이터를 많이 이야기하는 시기니까 한국갤럽이 자체 조사로 지난해 8월 9일부터 11일까지 지난해 이제 강복절을 앞두고 실시했던 조사 결과인데 자세한 사항은 조사 기관의 홈페이지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이 조사 결과를 보면 어느 나라의 관계가 중요하냐 한반도 평화를 위해서 물어봤더니 미국과 중요하다 75%인데 일본하고는 1%예요. 그다음에 경제도 미국 52% 중국 37%인데 일본이 1%입니다. 자 일본이라는 근데 왜 이렇게 여행을 많이 가요? 일본이 그 이야기를 들어보십시오. 일본이라는 나라에 대해서 일본 나라입니다. 호감이 간다가 21, 비호감이 70%인데 일본 국민은 다릅니다. 일본 국민에 대해서 호감이 간다는 의견은 46, 비호감은 38이에요. 그리고 이제 20대의 경우에는 일본 국민에 대한 호감도가 무려 62%입니다. 일본 국민에 대한. 그러니까 20대들은 보면 국민과 역사를 분리하는 거. 다른 거죠. 그래서 이제 일본에 대한 여행하는 것도 상당히 좋아하고 일본에 대한 인식이 그냥 과거사에만 국한되지 않는데 이건 이제 전체라기보다는 일부분이고 또 일부분의 이 분야이고 하기 때문에 대통령의 기념사는 일본의 이 과거사에서의 문제점 그리고 미래로 가기 위해서는 선제적으로 해결해야 될 것들이 어떤 과제가 있는지를 분명히 적어도 3.1절 기념사라면 담아냈어야 되는 것이 맞는 그렇죠. 것이죠. 협력의 네. 파트너라고 말하기 전에 그건 일반적인 차원에서 협력의 파트너는 모든 국가들이 다 협력의 파트너고요. 근데 그 전에 지금 말씀하신 강제징용 문제가 지금 아직은 해결이 안 됐잖아요. 과거사 문제가. 그래서 그거를 좀 3.1절 그 독립 기념사에서는 반드시 얘기를 했어야 되는데 지금 가장 언론에서 많이 지적하는 거는 역대 대통령보다 시간이 짧았다라는 지적을 계속해요. 역대 대통령들은 20분 이상 이 기념사를 했는데 대통령 5분 이내 끝냈다. 5분 정도에서. 그래서 이거 자체의 중요성을 너무 좀 가볍게 생각하는 거 아닌가. 근데 뭐 시간이 길고 짧고는 뭐 중요성의 여부를 판단하기는 그렇죠. 좀 내용이 그렇죠. 이제 그러니까 5분 이게 얼마나 네. 압축적으로 들어가 있는가. 그럼요. 내용도 마음에 안 드는데 시간까지 더 짧으니까 시간을 지적을 하는 근데 거죠. 이제 그 시간까지도 네. 이제 뭐 이야기를 할 수 있습니다만 실제 이제 일본이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는데 일본에서 그 다나카 미사토가 나왔던 공전의 히트를 쳤던 드라마에도 그런 표현이 나옵니다. 네. 가해자는 몰라도 피해자는 아는 법이다. 그러니까 일본은 우리가 얼마나 피해를 입은지 정작 모를 수 있어요. 관동 대지진에서 그렇죠. 우리가 얼마나 네. 대규모의 정말 집단 맞습니다. 살해를 당했는지 그러면 아직도 도쿄도에서는 그런 사과를 예. 안 하고 있거든요. 예. 그런 부분은 국민적 정서를 감안했어야 되는 거죠. 알겠습니다. 자, 승부처에 넘어가야 돼. 시간 네. 다 됐어요. 자, 이 소장님. 저는 승부처를 정순신 낙마자 아들 학폭 네. 삭제 부분에 대한 게 앞으로 굉장히 좀 이슈가 크게 될 것 같아서 이 부분 처리가 가장 중요한 삭제요? 승부처. 예, 학폭 그러니까 학교 폭력했다는 그 내용이 그 삭제가 됐어요. 근데 이게 이 기록이 2년간 보관하게 돼 있거든요. 근데 이게 그 정시 이제 학교 가고 나서 요 기록이 그 즈음에 삭제가 된 거예요. 그래서 그건 처음 듣는데. 이게 어저께 확실해요? 이제 공중파에서 보도가 됐습니다. 예. 그래서 확인을 했어요. 그래서 예. 이 부분에 대한 거를 진상 규명이 필요하다. 그래서 이 부분을 가져왔습니다. 예. 자, 배동찬 소장님은 저는 국민의힘 전당대회가 결선을 갈 것인지 여부 다음 주 이제 8일 날 네. 내기할까요, 우리? 저는 결선을 지금 현재에 나오는 데이터들을 보면은 결선을 안 갈 가능성이 더 높아질 것 아, 같아요. 그래요? 네. 저는 간다고 많이 얘기를 했는데. 저도 갈 것 네네. 같습니다. 예. 예. 그럼 제가 다음 주 딱밤 맞기로 할까요? 다음 주부터 못 나오는 건가요? 예. 아니 그리고 아까 예. 그 장해찬 최고위원 후보 예. 인터뷰하셨는데 그게 굉장히 좀 파급 효과가 큰 사안이 막판에 터져가지고 그게 뭐요? 저는 뭐요? 당 대표 그 아까 그 뭐 카레이싱 부분이나 카레이싱. 또 그 웹소설인가 야설 예, 있잖아요. 예. 그런 부분이 상당히 좀 지지층들 당원들에게 영향이 큰 사안이라서 그것이 당 대표 선거까지 좀 영향을 줄 수 있을 것 같아요. 동의하세요?
저는 뭐 동의하기는 쉽지 않고요. 왜냐하면은 이 뭔가 개인의 신상의 평가가 진행되고 있는 물론 이제 장해찬 청년 최고위원 도전자가 예. 지적받아야 될 사항은 많습니다만은 예. 그걸 잘했다는 게 결코 아닙니다. 하지만 지금 김기현 후보의 땅땅땅 의혹도 그렇고 별로 정작 국민의힘 전대에는 많은 영향을 못 미치는 것 같아요. 그만큼 좀 매몰돼 있는 오히려 알겠습니다. 윤심의 힘을 실어주느냐 아니냐가 절대적인 관건이 예. 되는 전당대 선거인 것 알겠습니다. 같아요. 네. 저희 제작진이 이제 딱밥 맞기로 결정을 했으니까요. 자, 다음 주에 한번 보겠습니다. 자, 오늘 두 분 말씀 여기서 줄이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예, 지금까지 배종찬 인사이트 K 연구소장 그리고 이은영 휴먼앤데이터 소장과 함께했습니다.